애야,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어? 이제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래. 어머님, 여긴 제 집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님 때문에 제가 불편하게 살아야 하죠? 어머님이 청소하고 집안일 하실 때마다 숨이 막혀요. 어머님이 계시면 화장실조차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나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뭐, 나보고 나가라고? 지금껏 나를 그렇게 짐처럼 생각했던 거야? 아들과 합가한 지 1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9살 김민주라고 합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를 겪어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청소 업체를 운영할 기회가 있었고, 성실하고 꼼꼼한 모습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셨어요.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고객집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삼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업이었지만 저희 부부의 힘으로 일구어갔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지금도 가슴속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너무 고생이 많으셔. 너도 늘 감사하며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해. 아버지가 이렇게 애쓰는 건 다 어머니를 위한 것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아들은 그 말을 지키고 싶다며 아들과 며느리와 합가를 했어요. 아들이 함께 해주니 남편의 빈자리가 조금은 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늘 행복했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배려해 주었던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며느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어머님, 제가 하면 돼요. TV 보며 쉬고 계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배려라 느껴져 고맙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의 행동과 말투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어머님, 평소에 청소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집 청소는 그냥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머님이 청소하시고 나면 제 물건을 찾기도 힘들고 망가지는 것도 많아 불편해요.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저를 이 집에서 제외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며느리의 배려 속에는 저에 대한 거부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말할 수 없었으니 그저 참아낼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님, 제발 그냥 좀 쉬세요. 제가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네. 며느리도 더 이상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속에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매번 문제를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게 싫었기에 저는 스스로를 계속 괜찮다고 설득할 뿐이었지요. 주말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님, 주방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아기랑 놀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에 큰 바위가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무슨 뜻으로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내가 오해한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화분에 물을 주기라도 하면 어머님, 오늘 화분에 물 주는 날 아니에요.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손자와 함께 놀고 있으면 어머님, 오늘은 제가 놀아줄게요. 거실에서 TV나 보세요. 며느리의 그 말들 속에 이 집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저에게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가족들 대화에 제게 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며느리가 의도한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질문에도 귀찮다는 듯 짧게만 대답하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듯 무시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줄 수 있겠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말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여기는 제 집인데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계시니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면 숨이 막힌다니깐요. 어머님이 청소하고 설거지 하시면 저를 지적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뭐? 내가 너에게 그런 짐이 된 거니? 저의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는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분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저만의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제가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차가운 며느리의 말이 그동안 제가 쏟은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지요.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을 나가기로 결정하자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더 못 도와드려 죄송해요. 아들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믿었던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들이 주는 돈을 받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의 중요한 줄 하나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아들과 며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참고 있으니 남편이 나를 보며 웃어주었던 시간. 아들의 졸업식이며 취업, 그리고 결혼식까지. 행복했던 모든 순간이 필름이 흘러가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저를 잠시 따뜻하게 했지만 냉정한 현실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하지만 저는 살아가야겠죠. 그래, 혼자서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잔소리를 퍼부었겠지. 지금까지 용기 있게 살아온 내 자신을 믿어보자. 나는 강한 여자니깐.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되던 시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내몰려 버린 현실은 가슴을 짓눌렀고 아들이 준 5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 힘들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걷던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공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다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세상에 저만 불행한 것 같았지요. 당장 머물 곳을 구해야 했던 저는 근처에 작은 고시원에 갔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니 주인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계실 건가요? 네, 일단 짧게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은 열쇠를 건네며 웃어 주었습니다. 왜 저를 비웃는 듯 보였을까요? 방에 사용 설명서가 다 적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생활에는 불편한 것이 없을 거예요. 지원되는 건 많은 편이 아니라 직접 구입하셔야 해요. 결제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봉투에 있는 500만 원에서 한 달치를 꺼내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제 손에 큰 돈이 있는 것을 보니 주인이 놀라더라고요. 제 전 재산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제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아들과의 추억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청소업체를 창업했을 때, 아들이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먼 과거일 뿐이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상실감과 외로움의 눈물만 흘렀지요. 제 삶이 이렇게 외로워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 억울함마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내 삶을 찾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행동은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제 상처는 너무나 깊기만 했습니다. 짧게 있을 것만 같았던 고시원 생활이 4개월이 되었네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창문만 멍하니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에 활기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로움은 더 커지기만 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작은 방 안에서의 삶은 답답하게만 느껴졌고 억울함과 고독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모든 걸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에게 받아온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고시원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고 생활비는 많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빠르게 줄어나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2달 뒤에는 돈이 없어 고시원에서도 나가야 할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주인에게 바로 쫓겨날 것 같은 위기감마저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일을 하긴 해야 하지만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현실은 정말 냉혹했고 도움 청할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럽기만 했습니다. 먼저 고시원보다 더 싼 숙소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고시원보다 싼 곳은 없었지요. 이 많은 공간 중에 내 공간이 없다니 정말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큰 도로가로 가보니 피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잠을 자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피방에 들어가 정액권을 끊었습니다. 긴 시간 정액권을 끊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오래 머물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오래 머물 곳은 아니었지요. 피방은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른들의 말소리, 게임 소리가 섞여 피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저에게 큰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 혼자만 구석에 앉아 있으니 씁쓸한 마음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순간은 가족들과 행복했던 오래전 시간뿐이었지요. 그런 기억들이 제 마음을 더 찢어 놓았고 지금은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버티기 힘들었던 저는 남편이 좋아했던 영화를 틀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핏방 의자를 젖힌 채 편히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주변에서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들 목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헤드셋을 끼고 눈을 잠시 붙였지만 피곤함을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점점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는 없었고 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힘을 내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상관없이 배는 고프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식욕이 남아있다니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일까요? 결국 저는 잠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 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니 건너편 설렁탕 집이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은 점심시간 전인데도 손님이 많았고 아이들과 웃고 떠드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게 언제인지 그 시간들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와 계속 설렁탕 집을 바라보았어요.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기만 했습니다. 아기를 데려와 밥 먹는 할머니를 보니 저도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몰라도 손주는 저를 정말 잘 따랐거든요. 문득 손주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음료수를 다 먹으니 다시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기댈 곳은 없었지요. 이대로 PC방에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편의점에서 보낸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저녁에 PC방에 들어가 점심 무렵엔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간단한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길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며 밝게 인사하실 때마다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지요.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말을 피하고 시선을 회피했는데도 청소를 하며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여유로운 척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처참한 현실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왕복하는 것도 지쳐갈 때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편의점 앞에서 공병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고 힘없어 보이는 몸으로 큰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일은 내가 하기 힘들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 눈은 그 할아버지를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막상 말을 붙여보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저를 보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저한테 할 말 있어요? 저는 제 상황을 누군가에게도 말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굴 걱정할 처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편하게 말해보세요.
저한테 말하면 마음이라도 좀 가벼워질지 누가 알아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놀란 듯 했고, 저는 그 시선의 불편함을 느껴 제 자신이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말했다 후회가 되었지만, 말을 시작했으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어르신 같은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 말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다면 제가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깐요 하지만 금방 그만둘 생각이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지금 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당장 PC방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라고 생각하며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함을 가득 안은 채 내가 나이가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제가 할 수 있겠죠? 라고 할아버지에게 물으니 해야죠. 해내야죠. 할머니의 경험과 성실함이 큰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쪽지와 펜을 꺼내 무엇인가를 적어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여기로 오세요. PC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함께 섞였습니다. 몸이 다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산처럼 커져갔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PC방에서 나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가방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햇살을 쬐니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작은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곳은 고물상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할아버지가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여기로 오시면 돼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지요? 네,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장갑과 작업용 가방, 그리고 리어카를 주셨어요. 리어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세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이 들었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돈이 되는 물품과 안 되는 물품을 분리하는 방법과 폐지를 리어카에 잘 쌓는 방법도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고철이나 병, 캔 폐지의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했고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일을 배워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능숙하게 잘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나트나 편의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폐지나 공병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떻게 일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자기가 번 돈을 반으로 나눠 저에게 주셨답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억지로 저희 손에 쥐어주고 가버리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나눠주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죠. 그리고 일을 함께 했으니 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 본 사람이니 이렇게 친절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할아버지에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 베풀면서 살았지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제가 사는 방식을 조금 알려드린 것 뿐이지요. 제 말을 듣고 일을 할지 안 할지는 할머니가 직접 정하신 것이니 제 손을 잡은 건 할머니세요. 그러니 제 덕이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찌할 줄 몰라 그저 우는 저의 모습을 바라봐 주기만 하셨어요. 잠시 뒤 제가 울음을 그치자 다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길을 찾아야만 해요. 일주일 동안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길을 겹치지 않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일도 상도덕은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며 웃어주셨습니다. 처음과 같은 따뜻한 미소였지만 헤어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셨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욕탕에서 더러워진 몸을 씻으며 제 모습을 거울로 확인해 보았어요. 그새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고 옷은 더러워졌어요. 일주일간 리어카를 끌고 다녔던 터라 팔과 다리에 알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일해서 제 손으로 번 돈이었지요. 제 몸은 더러워졌지만 그 돈은 너무 깨끗해 보였습니다. 물론 폐지 줍는 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 혼자 먹고 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 이후 할아버지의 말대로 저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근처를 다니며 다른 폐지 줍는 분들을 만나 배우기도 했고 동네 마트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 저를 알아봐 주신 분이 계셨고 제가 올 것을 알고 모아둔 폐지나 공병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음식값과 고시원비, 가끔 방문하는 목욕탕 비를 빼니 딱 3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2달 동안 어렵게 번 돈이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겼지요. 일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졌고 고물상 사장님도 제 사정을 딱히 여기셔서 값을 잘 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일이 더 익숙해지면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고시원을 향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고시원으로 퇴근하는 길에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저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모른 채 하며 복권 한 장을 구입해 나왔습니다.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될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권 사놓은 것을 잊은 채 며칠 동안 일에 몰두했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며 지내고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얼마 전 구입한 복권이 생각났고 그 복권을 손에 들고 복권 판매점에 가서 번호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안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차피 사놓은 것이니 비교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은 꽝, 2번째 줄도 꽝. 역시나 그렇지 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3번째 줄을 확인하는데 처음 번호는 맞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번호, 3번째 번호.
까지 일치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4번째와 5번째 번호까지 일치하는 순간 숨이 막힐 뻔했지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일치했고 1등 당첨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눈앞이 갑자기 밝아지고 머릿속엔 번개가 치는 듯 시끄러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복권을 꼭 쥔 채 감정을 진정시키고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안 돼.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얼 하면 좋지? 그동안 고생을 보상받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지?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저의 지난 인생을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관계에서 느낀 상처와 배신은 저의 마음 한 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지금 저에게 온 이 기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는 누구에게 제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저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어요. 당첨금은 30억이 넘었고 실수령액은 20억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당첨금이 든 통장을 손에 쥐고 나니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통장을 들고 다시 돌아온 후 제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주택에서 아픔을 겪었던 그 경험은 제 가슴 속에 상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바꿀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아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중개인은 제가 제시한 금액에 놀랐지만 신속하게 거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주인은 집을 팔겠다고 했고 거래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것이 되었다 생각하니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갈등과 복잡한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픔과 외로움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주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마음속 감정들도 정리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시간이 된 것이지요. 매매가 완료된 후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주택에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또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오랜만이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집에 들어서자 아들은 거실에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의 표정에도 혼란과 황당함이 섞여 있네요. 저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중요한 소식이 있어 왔다. 그리고 가져왔던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서류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읽기 시작하자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듯 여유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 새로운 주인이 바로 나야. 너희 집 주인이 내가 된 거지. 아들과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일그러진 얼굴로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도 서류를 확인하고 눈을 크게 뜨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얼굴로 힘없이 앉아 있기만 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전세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았지. 라고 말하며 2년 전 작성했던 전세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당황하며 절박한 표정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너무 놀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젠 내가 너희를 내쫓을 차례지. 아들과 며느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표정을 보였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 차례라는 생각이 더 굳건해진 것뿐이지요. 오히려 더 차갑고 냉철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굳은 결심을 전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몇 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서름과 상처를 떠올리니 후련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키워왔던 시간이 떠오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며 간절한 문자를 보냈고 매일 아침이면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는 안부 문자를 아들이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돼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울먹이며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끊임없는 사죄와 후회의 문자는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인데 왜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미 부모 자식 간의 신뢰는 완전히 깨진 상태였으니 다시 배신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듯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결국 저는 연락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빈 집이 된 주택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건물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던 할아버지를 만나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주택의 방 하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큰 선물이라며 거절하셨지만 저는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 겸 폐지 줍는 일을 하며 지금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기쁨을 찾았고 아침마다 고물상으로 향하는 일도 저에게 익숙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며칠은 마음이 공허하기도 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저를 지탱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속으로
느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물상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훨씬 활기차 보이시네요. 아주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인생이란 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장님도 맞다는 표정으로 웃어주셨지요. 네, 요즘은 할머니를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 삶이 바뀐 기분이 들었답니다. 저는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내가 먼저 내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간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재산을 노리고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네요. 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절대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속도 가장 조금 될 수 있도록 기부를 할까도 생각 중이고요. 지금은 아직 화가 남아 있어서인지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엔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